오늘은 이제 주로 콩 위주로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작부책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 말을 드리고, 우선 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콩에 대한 그 이론을 좀, 생리적인 작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쉬워요. 콩은 무슨 식물이에요? 단백질 식물이죠. 그런데 단백질뿐만이 아니야.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콩기름도 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얼마 정도 드냐? 35내지 45% 정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한 30%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기름 짜지 않아요. 15내지 20% 정도 들어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뭘로부터 생산돼요? 질소요. 질소가 중요한 거예요. 질소. 그러면 질소가 가장 콩 재배하는데, 수량을 높이려면 질소를 주는데, 그 질소가 어떻게 하면 콩이 잘 빨아먹고 양분으로 만들어주느냐, 콩알로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가장 우리가 그 이론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콩은 다른 작물하고 달리 무슨 식물이에요? 두가작물이죠. 두가작물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저도 먹고 살고 콩에도 제공해주고, 공기 중에는 질소가 몇 프로 돼 있어요? 한 70% 이상 들었어요. 80%, 76%. 산소는 18%밖에 안 들었어요. 산소는. 우리가 다 공기 호흡을 하지만. 그 많은 공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오직 공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두가작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콩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가작물, 근육은 질소 고정견, 노들, 근육을 형성하잖아요. 옛날에는 뿌리 뽑아보면 뿌리 여기 달랑달랑 달려있으면은,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은 병이 아니에요. 그게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식물체에 제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육의 그 활동, 질소 고정균의 활동을 어떤 조건으로 해주느냐, 그 환경하에서, 콩 재배 환경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얼마만큼의 질소 고정균이, 우리가 300kg를 생산할 때에 질소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약 22kg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벼에서는 몇 킬로 생산해요? 아니, 벼 12월 때 몇 킬로 10이에요? 7내기 9kg라고 그러죠. 그래야 맛있는 쌀 만든다고. 근데 실은 콩은 3kg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요. 3kg. 그런데도 22kg가 필요한 거예요. 콩이 제대로 성장해가지고 열매 맺어서 300kg 정도 생산하려면. 그런데 그 22kg 중에 질소를,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58%예요. 22kg 중에 58%. 그 다음에 지력질소, 그것이 한 38% 정도 되고, 나머지 12로 화학비료로 준 그것은 겨우 5, 6%도 해당이 안 돼요. 5, 6%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12양이 중요한 것이요. 공기 중에 질소 고정균을 콩에 주는 거 중요하겠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왜? 58%나 제공을 하니까. 그러려면 콩 수량이 많으려면은 뭐니 해도 질소 고정균의 활성을 높여주는 게 가장 콩 수량을 높이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예? 그런데 콩은 무슨 식물이에요? 밭작물이죠? 논에서 콩을 재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 그리고 논에서 재배하면 더 오히려 수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논의 조건을 밭에 그 조건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콩을 재배하려면. 그런데 그 조건이 잘못하면은 논은 잘못하면 침수가 되고, 습해가 유발돼가지고 병 유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나 그런 병이 유발돼서 침수되지, 그런 조건을 절대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콩 재배해서 다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콩 재배하기 위해서 가장 질소 고정균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게, 우리가 콩이 성장을 해가지고 콩을 열매를 맺힐 때까지는 뭐가 뭔지 필요하냐, 이 양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그 중에 햇빛을 통해 가지고 산소도 발생하면 산소도 필요하고, 공기 중에 산소도, 이런 4가지 5가지 요인이 콩
다수하는데 아주 절실한 게 요구드는 거라. 자,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반드시 다 필요해요. 양분이고 뭐고 햇빛이고 수분, 온도, 여기다 산소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뭐냐? 뭐 같이 생각해요? 자, 우리가 사람 같으면은 막 잘 먹어야 키가 크고 그러죠? 그러면 양분이겠다. 그러겠죠, 여러분들? 응?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인류에게도 똑같아요. 이 햇빛이에요, 햇빛. 우리가 지금 햇빛을 비춰주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온도가 약 18내기 18도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평균 온도가 전 세계에. 그런데 만일 햇빛을 안 비춰주면은 마이너스 20도씨가 된다고 그래요. 그 햇빛을 비춰주니까 모든 햇빛이 비춰주고 어떤 적도 같은 데는 한 30도, 35도까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극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50도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 작용을 누가 하느냐? 햇빛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가 햇빛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지만은 우리가 먹는 거 오직 예? 양분 이런 쪽에만 우리가 급급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햇빛이다 이 말이에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햇빛이 없다고 봐봐요.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양분이 필요했습니까? 수분이 필요했어요? 이 햇빛에 의해 가지고 양분이나 수분은 다 온도가 뭐고 햇빛이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분 함량, 햇빛 강하게 떠버리면 수분 다 날려보낼 수도 있고. 예? 또 양분도 아무리 양분 갖다 많이 줘봐요. 햇빛 없어봐요. 그래서 이 콩에서도 이 햇빛을 콩이 잘 받게 해주는 것이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 모든 요인 중에 우리가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 콩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햇빛을 제대로 평생 동안 잘 받아야 된다. 예? 양분도 중요하고 수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온도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다수화가기엔 가장 호조건은 이 햇빛이 제대로 잘 콩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런 이론을 알고 들어가면은 아하, 그러니까 햇빛을 잘 들게끔 우리가 콩밭을 유지를 해줘야겠다. 그것이 여러분들 솔직히. 그 중에 한 사례가 뭐냐? 우리가 콩을 재배하면은 밭에다도 재배하고 논에다도 막 단조화해가지고 재배하지 않습니까? 밭 한가운데, 논 한가운데보다 논두렁 콩이 수량이 많아요. 안쪽이 많아요. 논두렁 콩이 많죠. 논두렁이 훨씬 많지요. 왜 그럴까요? 광합성을. 그럼요, 그거예요. 바로 광합성이에요.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도 잘하지. 수분도 잘, 아무리 비가 와도 이게 침수 받습니까? 논두렁 콩? 양분, 그러면 논두렁에 양분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주더라고. 왜 언제 주냐? 우리가 콩은 촉이 많이 안 필요해요. 중간 때. 벼 이삭걸음 줄 때 쭉 주다 보면 콩두덕에도 떨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뚝 적합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게. 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논에는 많이 줄란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조건들. 그래서 논두렁 콩이 수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산소 조건 다 해주지, 수분 조건도 적절하지, 양분도 적절하게 해주지. 거기다가, 즉, 뭔 말이냐. 질소 고정균이 활동하기에 가장 호조건이 논두렁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론을 알고 하면, 아, 밭도 논두렁 조건처럼 해주면은 수량 많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들어가면은, 아, 햇빛이 얼마만큼 수량을 좌우하는데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전반적인 생육 단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파종하기 전에 콩생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 파종에서부터 자, 이 파종이 전 단계가 또 있어요. 즉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논이나 밭에 그 조건을 파종하기 알맞은 조건을 만들어줘야겠죠. 그것은 이제 이따 다음 시간에 보고 바로 이론 끝나보고. 자, 여기 보면은 파종은 3내기 5cm 깊이로 2, 30 정도 파종을 하는데 늦게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종기가 늦었다. 그럴 때는 한 3, 4개씩을 콩알 넣어야 돼요. 예? 늦게 파종이 들어가면은. 이게 정석이 아니야.
적기에 파종했을 때 이렇게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내 밭이 좀 가물었다. 그러면 한 5cm 정도 이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때그때 조건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발화하기 시작하죠. 이 발화할 때 발화가 잘 콩에서 가장 초기에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수분,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햇빛도 받아야 되지만 수분 조건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수분이 과습이다. 그러면 콩 썩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렇죠? 아마 그런 농가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그 내용도 더 정밀하게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적은 온도도 맞춰야 되고 온도가 그래서 적기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분의 18도씨, 18도씨 근처에서 콩을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온도가 좀 더 낮으면은 그 발하는 일수가 한 10일 정도 걸리고 온도가 예를 들어 20 정도 되면은 한 일주일이면 발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이때에 적은 적습 산소 이것이 아주 발화할 때는 중요하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화가서 이제 유목으로 들어가죠. 유목일 때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떡잎이 이렇게 나와요. 2개. 이게 꼭 여러분들 콩 관찰을 잘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떡잎만 2개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초생잎이라고 그래요.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초생잎.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삼복엽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이파리가 3개짜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1본엽, 2본엽,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 나가고 그러면 1본엽, 2본엽, 3본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까지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발화시켰는데, 파종을 했는데, 아까 스펠 받았다든가 아니면 조류 피해가 안부치방 같다가 아주 심한 데가 많거든요. 그 조류 피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떤 방법으로 재파종을 한다든가, 이식을 한다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그래야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다른 것하고 성장 시기를 거의 맞추려면 이 유무기 때까지 거의 끝내야 돼요. 유무기 때까지. 예? 만일 이때 막 제1엽, 2엽, 3엽 이상 지났을 때 하면은 그만큼 생육이 떨어져요. 이 초기에 파종한 거다고. 그래서 유무기 때까지는 보식이나 이식이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기가 나와요. 신장기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4내기 이파리 3개짜리가 4, 5, 6, 6 본엽 이렇게 막 3개씩 이파리가 나올 때예요. 요때는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생육 최성기 번무기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꽃피기 직전까지거든요. 그리고 꽃피기 직전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요때 이제 비옥한 토양은 막 너무나 아부자라고 온도가 높거나 너무나 일찍 파종한다거나 그런 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순칙이 이어줘야죠. 예? 웃자라니까. 그냥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햇빛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햇빛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해줘야 되는데 그때가 주로 어느 시기 때든지 파종하고 나서 35일경이에요. 순질이가. 이런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 이때까지. 그래서 파종에서부터 이 꽃피기 직전까지를 일반적으로 영양생장기다. 그렇게 불러요. 영양생장기. 아시죠? 모든 작물이 꽃피기 직전까지는 영양생장기라고 영양을 축적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꽃은 언제부터 피기 시작하느냐? 자, 콩을 일찍 심으면 꽃이 좀 빨리 필까요? 일반적으로? 네? 아니죠? 네. 콩은 일찍 심으나 늦게 심으나 꽃 피는 시기는 거의 같아요. 왜? 콩의 꽃은 누가 자원해? 아까도 뭐가 나왔죠? 햇빛이 자원하는 거예요. 햇빛의 길이. 그때 콩꽃 피는 시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즉, 콩은 파종하고 6월 22일 하지를 지나가지고 약 한 달 후에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 6월 20일은 7월 22일부터. 예? 그 다음에 8월 초순경이 가장 만개할 때예요. 8월 5일 이때가. 그래서 꽃 피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꽃 처음 펴가지고 꽃 떨어질 때까지. 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적습, 적온, 광합성 작용을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적온, 적습, 온도가 예를 들어 이때 되면은 고온기가 많이 닥쳐요. 8월 초순경에, 7월 말경에. 그렇죠? 너무나 꽃을 많이 폈는데도 꽃이 몇 개나 핀다고 했죠?
꽃 개체 하나에서 꽃이 300내기 하여간 500개 이상이 펴요. 근데 거기서 꽃으로 열리는 것은 많이 열려야 한 100개 정도. 그렇게밖에 안 열려요. 아니면 꽃들이 펴가지고 열매 맺히는 건 한 50개 정도. 한 60개만 제대로 한 꼬투리당, 한 주당, 한 개체당 60개씩만 이렇게 열리면은 한 300kg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포기는 두 개체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100개 내기 120개 쥐면은 300kg가 나와요. 꼬투리만 해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수량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때 아까 고온이 든다든가 과습한다든가 그러면은 꽃이 핀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고온 조건 해였을 때는 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과습은 침수만 안 되면 돼요. 이때부터는 수분이 무척 많이 필요할 때예요. 꽃에서는. 그래서 얼마만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콩은 다른 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수분을 무척 초기에만 조심하고 꽃필 때 이후부터는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좋아요. 침수만 안 됐다면. 왜? 자기 일반적으로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수분을 696g만큼 필요를 해요. 예? 증산작용도 있고 뭐도 하니까 그만큼 수분을 많이 필요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부터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때부터 이 꽃들이 형성기 때까지. 이때 개화하고 이제 꽃들이가 막 형성되고 한 20일 뒤면은, 이때 이제 형성되면은 이때 양분을 최고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약 70%를 양분을 이때. 그래서 수분 적습과 양분이 콩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꽃들 형성기까지. 즉 질소 고정균이 활력이 떨어지면 이때 꽃 pis을 때에 질소를 한 번씩 줘야 돼요. 한 5kg 정도. 그러면 수량이 얼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그만큼 재배하는 데에 가장 콩 전 생육기 중에서 개화기에서 꽃들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고, 그 후에 이제 녹혁기, 황병기, 낙엽기, 출수기. 자, 이 시기에부터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기를 열매 맺혀가지고 익을 때까지를 생식생장기. 예? 열매를 맺는다 해서 생식생장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까 영양생장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심해야 할 해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노린재율이에요. 노린재율 방제 소홀히 했다. 그러면 수량이 형편없습니다. 예, 노린재가 한번 흡집하기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흡집하느냐? 이 황벽기 때까지 계속 흡집해요. 이 콩알이 있는데도 흡집을 하면은 그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콩이 나중에 보면 사각사각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보다도 그 점이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그 노린재에 대한, 그래서 이 노린재가 개화기 때 방제가 소홀히 했다. 그러면은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린재 한번 방제하기 시작하면 노린재가 보여지면은 적어도 한 3일 이상을 할 수도 있어요. 적은 데는 적어도 1, 2는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시기를 노린재가 가장 가하게 시키니까 그런 내용들만 전반적인 사육 과정을 통해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은 콩 재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콩 물 소모량이 보면은 이 개화기 때부터 종실 비대기 이때까지 가장 물 소모량이 많다. 그래서 약 700mg, 1 건물 중 1g을 생산하는데 그만큼 많이 필요한 시기가 개화기 때부터 이 종실 비대기 때까지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개화하고 나서 약 30일 동안 전 양분의 70%를 흡수하는 게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개화기 때가서 취대 번무기 때까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면은 다음부터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은 다 이걸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그 조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보면은
콩 재배지 관리 기술이라든가 종자는 좀 어떻게 하고 잡초 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 그다음에 콩밀 이모작 작부 체계 이런 순서대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2기술로 보면은 우선 먼저 콩을 재배하기에 앞서서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무엇보다도 논 가장자리라든가 배수 설치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즉 콩을 재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콩밭이 만일에 여름철에 한 100mm 이상 비가 왔어도 물이 제대로 잘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를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즉 내 밭은 내 콩 재배한 밭은 요 정도인데 아무리 내가 이 주변만 물 빠지면 자리 아무 소용없어요. 이 배수를 통해 가지고 저쪽으로 잘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지 이 관 배수로 그 시설을 혹시 잡초로 꽉 그 수로가 채워져 있지 않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아니면 흙 같은 거 분기돼 가지고 어디 막혀져 있는지 그걸 미리 털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배수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예? 약 지구당 70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지역은 여기 해당 안 되나 모르겠지만 축산 등 8개 지역에는 집중호우시에 침수 이런 것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 개선 사업을 다 했어요. 정부에서 예산 투자해가지고 단지화된데 위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지화가 중요한데 만일 단지화가 안 됐고 이웃눈에 벼농사를 짓고 있더라 콩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벼농사 짓으면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흡수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여기다 바로 이렇게 배수를 파줘야 되죠. 좀 깊게. 그러고 나서 대개 배수를 파고 나서 포크레인을 파고 나서 그 흙을 갖다가 그 배수 인근에다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부에 있는 안쪽에 있는 콩 재배지가 더 깊어져 버리면 물이 안 빠지고 안쪽에서는 다 이따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은 과습해가지고 병 걸린단 말이에요. 발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퍼 올리는 흙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균평기를 이용하든가 트랙터를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전부 다 균평 작업을 해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콩을 재배하고 재배할 때도 여기다 골을 제대로 깊게 30cm 정도, 25cm 이상은 콩 두렁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 배수가 소홀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현상이 난다고 말이죠. 여기 서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런 논에 가서 보니까 높은 지대인데도 이렇게 물이 꽉 찼더라고. 그럼 물을 빠지는 것 같더니 물골 가서 봤더니 물이 안 빠져요. 왜? 여기 수로가 다 완전히 잡초로 꽉 차여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이걸 한 이틀 위해서 이걸 그래도 이틀까지는 어느 정도 견뎌가지고 그의 수량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약간 그래서 이 배수로 잡초라든가 오물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수로가 제대로 된 논들은 잘 자라고 있죠. 만일에 아까 이 가해 쪽에 논과 그 벼논과 콩논 사이에 그 배수를 설치를 안 하면은 아까 설치했더라도 가해 쪽에만 이렇게 흙을 쌓아놓으면은 안쪽에 이 부분이 물이 채가지고 안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안에는 발화가 안 됩니다. 파종했어도 비 한번 와버리면은 발화가 안 돼요. 습해 받아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가해 쪽에만 쌓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균평 작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파종해야 돼. 잘못하면. 그리고 안 빠져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습해 받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중에 해놓더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붕괴되면은 가끔 가서 이 오랑 치우기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종이 들어가죠. 파종하기 전에 우리가 12량을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소인산 가리는 12량이 3대 3대 3.4 질소인산 가리가 그렇게 필요를 해요. 예? 그게 성분량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겨우 그 성분량으로 3kg밖에 담보당 그렇게밖에 안 넣지만은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 중에는 질소 고정균, 예? 그것이 식물체에 질소를 고정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3kg만 줘도 충분히 콩이 성장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0kg 이상 생산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질소 고정균의 역할. 그런데 이제 만일에 내 논에 어떤 그 질소 성분량으로서 질소가 너무나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반드시 초반기에 3kg뿐만 아니라 한 5kg 이상 주기도 해야 돼요. 특히 개간지 같은 데. 그러나 일반적인 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벼농사를 계속 해왔던 그런 논들은 그냥 3kg 정도만 줘도 돼요. 왜? 많이 준다고 해도 그래 다 먹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예? 과다한다. 그러면은 과분무해가지고 도복이 우려되잖아요. 또 너무나 과다 비료를 시용하면은 질소 고정균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을 안 해. 질소 고정을 안 해줘요. 그럼 뿌리혹 박테리아가 뿌리 혹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기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질소 고정균은 전체의 58%, 22kg에 대한 58%를 고정균의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뿌리 혹 형성이 안 되면. 그래서, 반드시 질소 고정균의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12량 중에서 질소가 아주 특효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만일에 질소 성분이 부족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초기 생육이 부진할 경우 같은 경우는 추비를 줘서라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펠 발생했다든가 아니면은 개화기 때에 이런 때에는 웃거름으로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스펠 발생했을 때는 연면 시비로서 약 0.5 내기 1% 정도 질소 시비를 해주면은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 스페로부터. 이렇게 질소 그 역할은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고,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삼려수 중에 인삼은 아까 성분량으로 3kg 정도 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삼은 키가 크고 주경마디 수를 증가시키며 분지의 발육을 촉진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착첩수, 즉 꼬투리수죠. 꼬투리수하고 꼬투리당 알수가 많냐 적냐 숫자, 그것이 인산질 비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류근의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 역할이 인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리는 이 흡수된 그 수량이 60%가 콩알에 저장하는데, 즉 콩알에 저장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콩 크기를, 아까는 이 인산은 콩알 숫자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칼리는 그 숫자 하나에 대한 알 크기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이 칼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려수 12량은 12 조건에 따라서, 아니 그 비옥도의 토양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릴 수도 있지만은 그 양은 지켜줘야 한다. 성분량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석회도 또 중요하다. 왜? 석유 그 자체는 우리가 산성토양 같은 경우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즉, 질소 고정균은 중성토양에서 가장 활성화가, 즉 질소 고정을 많이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질소 고정균은 이 산성토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칼리성 쪽으로 중성화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만일 산성토양 그냥 방치하면은 질소 고정균의 역할을 상실해버려요. 즉, 산성토양에서 알루미늄이나 강산성이면 알루미늄이나 망간 같은 것이 용출되어 나와가지고 식물체 성육뿐만 아니라 질소 고정균의 역할도 상실하는 그 역할이 끼치게 돼요. 그래서 석회는 반드시 식물체에, 아예 콩밭에 시용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한 200kg 정도로 2년 내에 3년에 한 번씩 시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석회를 시용해야만이 질소, 인산, 가리의 양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즉, 석회를 시용하면은 꼬투리가 덜 떨어진다. 즉, 꼬투리를 덜 떨어지게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석회를 줘서 식물체가 양분을 잘 흡수하는 그 중성 그 역할, 토양의 중성 역할로 해주기 때문에 석회 그 자체도 꼬투리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은 토양을 중성화 시켜줌으로써 삼류수의 성분이 제대로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 꽃 떨어짐이라든가 꼬투리 발생을 최대한도로
막아주는 그 역할이, 그래서 반드시 석큐는 콩밭에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살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석큐는 언제 살포하느냐? 뭐니 뭐니 해도 퇴비보다도 가장 먼저 살포해 주는 것이 석큐예요. 그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퇴비하고 화학비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분, 여기도 보면은 흡수 순서 보면 질소를 가장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칼리, 석큐, 인산, 고토,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식물체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질소 고정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질소 고정균을 활성화해주는 가장 역할은, 즉, 호기성 세균이다. 질소 고정균은. 예? 호기성 세균이다. 즉, 산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초기에 습답일 경우, 예? 거기다 콩 심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호기적 독견이 안 돼버리면 뿌리옥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썩어버리고 질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질소 성분이 너무나 많다. 화학비를 주는 양이 많다. 그러면 질산태 질소 성분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질소 고정을 안 해요. 뿌리옥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토양 중에 유기물이 2.6% 이상 되었을 때는 질소를 안 줘도 그 유기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유기물은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산소 공급이 잘 유통되게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토양 중에서는, 콩밭에서는 과거에 지난해까지도 보면은 그 다수학상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다 유기물 충분히 갖다 시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분에서 나오는 그 퇴비 있잖아요. 그 잘 발효된 퇴비.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체들이. 그것은 뭐냐? 그 유기물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해요, 이 내용은. 유기물 준 거도 안 준 거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유기물을 줌으로써 이게 이산화탄소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 거기서 뭐가 생성돼요? 가스로서 CO2 가스가 생성돼요. 식물체는 CO2 가스를 흡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산소를 방출하죠. 식물은. 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CO2 가스를 흡수를 해가지고, CO2 가스를 흡수를 해서 그걸 못 만들어내서 사용해요? 탄수화물. 자기 양분을 삼는 거예요. 탄수화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먹고 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은 약 35%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했죠. 뭐 단백질 식품이라고 했지만은 단백질은 35 내지 45%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도 30%가 필요한데, 이 유기물이 들어가 줌으로써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에, 예? 콩알 중에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CO2 가스를 흡수해 가지고. 그래서 콩알 성분의, 즉 증수를 하는데도 이 퇴비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퇴비도 반드시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인산, 칼이 함량 조절된 거, 이런 것들을, 그러고 뭐 근류균의 활성, 과습, 가뭄 시에 당연한 건 얘기죠. 저런 경우에는 활성이 상실된다는 거. 그래서 뭐 적절하게 관배수, 적습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개화 이후에는 근류균이 형성이 덜 될 때에는 우건으로서 NK 비료 이런 것을 시용해 주면은 충분히 더 수량을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해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특히 논 같은 경우는 근류균이 초기에 들어가는 논콩 같은 경우는 근류균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느 토양이나 질소 고정균이 다 분포되어 있지만은, 뭐 물에 흘러서 물 이렇게 비 오면은 그래 흘러서 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하는데, 논은 그래도 분포된 양이 좀 적어요. 근류균 분포 양이. 그래서 이런 때는 바득 갖다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을 때는 후기에 가서 잘못하면은 스펠 받고, 그리고 후기에 가서 뿌리 노듈레이션이 뿌리옥이 형성이 적게 되면은 질소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꽃핀 때 그 이후로 한번 묶어름을 한번 주는 것이 다수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콩 재배할 때에 화학비를 주게 되는데, 농가에서 아까 뭐
3대 3.4 질소인산가리를 그렇게 단비로 안 주지 않습니까? 복비를 줘야 주로. 근데 복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조비하고 풍농하고 KG 케미칼, 남해화학 이 네 회사에서 콩 복합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는 논해콩이라는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보면 질소인산가리가 5대 16대 15대 1대 뭐 그것도 마그네슘이 이마만 프로테즈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2량은 일반적으로 60내기 70%를 12를 해라. 아니, 킬로그램 단부당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세포대 정도 하라는 얘기예요. 300평에. 예? 그런데 요 풍농 같은 경우는 888 이렇게 8%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은 인산은 적지만은 인산 가리는 적지만은 질소 성분을 봤을 때 요것보다도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2량이 부푸대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 회사마다 우리가 시용량을 얼마나 이건 여러분들이 선정을 잘해야 돼요. 내 눈에 만일 인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인산이 좀 많이 함유된 이런 회사 걸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느 회사 거 그냥 아무 회사 거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토양도를 센터 이런 데서 그 진단 받았으면은 그 토양을 진단 받은 그 인산이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봐가지고 그 회사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2부대 줄 것인가 3부대 줄 것인가 이걸 알아가지고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복합비료 복합비료를 주는데 회사 선정은 여러분이 절실히 선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포대에 기록된 대로 그걸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 양을 뭐 내가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1.5배나 2배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도복돼 버리는 거예요. 예? 웃자라 버리고 수량을 많이 얻으려다가 오히려 감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도복돼 버리면 품질 떨어지고 홍이 열렸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꽃 피었다가도.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비료 선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신중히 생각해서 선정을 하지 보다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연면 시빌하고 또 콩 재배 중에 그리고 아까도 그 여러 가지 그 노린재료 방제할 때 그때 이제 영양액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연면 시빌 하는 데에 어떤 농가는 뭐 3위 오는 농가도 있고 어떤 때는 막 5위, 6위까지 오는 농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해에 연면 시빌한 농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연면 시빌 많이 한 농가에서 수량이 훨씬 많았어요. 즉 뭔 말이냐? 생육 후기에 꼬투리가 형성돼가지고 그 후에 알을 계속해서 크게 유지하는 데에 사종 복비 섞어가지고 농약 그 노린재료 이렇게 방제할 때 이렇게 계속 연면 시비한 농가들이 보니까 한 400kg 가까이가 단부당 이렇게 생산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다 이상이다. 연면 시비를 많이 시비하면은 그만큼 수량은 많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연면 시비가 무엇보다도 특히 연면 시비 하나가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더라. 지난해 제가 검토해 본 결과가 연면 시비한 그 농가 것을 봤을 때에 콩알이 콩끄트머리가 대창콩 같은 경우 그더라고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알이 굵었더란 말이죠. 물론 대창콩 자체가 조금 열개 현상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도 끝부분까지도 탱글탱글이 잘 열더라 이 말이죠. 즉 뭔 말이냐 가물을 쓸 때도 가뭄을 덜 타게 해주는 것이 연면시비의 역할이더라. 저는 지난해 그걸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책이나 어떤 표준 재배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난해에 아까 5위, 6위까지 준 농가 것을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가뭄이 똑같이 지난해 콩 비대기 때 가뭄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 농가는 제가 물 대라고 했는데도 그 전에 간척 쪽에다 콩을 재배해가지고 스펠 한번 받았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물을 고랑에 대라고 안 됐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콩알이 탱글탱글 잘 여물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냐 봤더니 바로 그만큼 5위, 6위까지 했대요. 연면시비를. 그러니까 가뭄도 덜 타게 해주더라. 그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가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일 논 고랑에 물대기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연면시비라도 해주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실용 교육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들이. 다 그동안 지켜보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던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콩 재배해서 앞부분 파종해서 클 때까지고, 파종 그 전 단계까지고, 이제부터는 파종 준비는 우리나라 개발된 것은 우리 지금 청에서 약 181종이 개발되어 있어요. 뭐 여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고, 특히 이제 이모작 콩 재배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고려사항이 있어요, 하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은 수량이 많이 하겠죠. 또 병해충도 강해야겠죠. 또 한 가지 도복도 안 돼야겠죠.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을 우선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무작을 여러분들 지역에 밀, 콩 이렇게 재배한다면은 이 여러분들 지역에 맞는 기상이라든가 토양환경, 병해충 발생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정하는데, 특히 콩 재배, 밀 재배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설이 내리는 시기를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 콩 수확할 때에. 예? 그래서 이런 시기를 고려해가지고 생기간에 설이 피해가 없는 조만성 있는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따 이제 그런 품종들은 또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 가공에 대한 생산 목적과 용도에 적합해야 되죠.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회사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품종. 특히 이제 농 재배를 할 때는 콩알이 좀 밥보다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류, 두부용 이런 것이 오히려 좋고, 나물콩 같은 경우는 수율이 떨어져요. 잘못하면 콩알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특히 이제 작부책에 있어서 이 수확 시기라든가 이용 형태, 그 다음에 연중 노동력 이런 것을 안배해가지고 여기에 타당한 품종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품종으로 일단 마지막에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품종으로서는 어떤 품종이 있느냐. 만일 여러분들에게 도입을 해야 된다면 경기 지역에 선유 2호라는 품종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뭔 말이냐. 다른 콩들은 성숙기가 한 10월 15일경이에요. 11일 이후에요. 근데 여기는 성숙기가 15일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숙하고 한 일주일 후에부터 이제 여물기 수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0월 15일경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숙기가 다른 것보다 생육일수가 다른 것들은 약 130일 정도 되는데 이건 112일밖에 안 돼요.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역은.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더니 선유콩을 그래서 제시해 준 거예요. 수량도 많아요, 이건. 알도 크고 약 28g 정도 백립중이 그렇게 나가고, 수량도 이 짧은 시기인데도 키도 작은데도 334kg면 어마어마한 수량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주숙이라고 했죠. 좀 빠르다는 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즉, 이 선유 2호는 대찬이나 이런 것들은 중만생족이지만 약 130일 정도, 125일 이상 커야 수확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0일이면 수확이 가는 것들인데 경장이 짧은 것이 단점이에요. 자, 경장이 짧으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차격구가 낮아지는 거예요. 즉, 차격구는 뭐냐? 제일 차격구는 콩이 커가지고 제일 밑에서부터 마디가 형성되면은 그 마디에서부터 콩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은 차격구가 짧으면은 기계화 수확할 때에 밑에 치가 잘려나갈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맹점, 단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이걸 도입을 해서 수확을 한다 하면은 수확할 때 빠른 속도로 수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수확할 때 잘려나가지 않도록 서서히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선유 2호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경기 도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건 강풍이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좀 빠른 편이에요. 다른 거 10일 이후에 하는데 다른 데서는 제가 이걸 홍보도 안 해줬는데 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 도기술원에서 여러분들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여기 포천, 연천, 양주 이런 북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역은
더 양호하게 잘 재배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수량의 단점은 좀 낮다. 응? 아까 그 300kg 이상이 되는데 이건 300kg가 좀 못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칸풍콩이라고 했던 거 이런 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키가 약간 크기 때문에 재배 적기 재식밀도 이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재식밀도를 너무 밀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물론 햇빛 광합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연풍콩, 이것도 경기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역에서 쓰라고 제가 청에서 개발한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이것도 황색 대립이고, 334kg, 이것도 수량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장류보다도 이 청국장용으로 주로 많이 해요. 청국장용 아주 최고 좋은 콩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점 하나는 이 콩이 배수 불량지에서 물빼기, 배수 관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검뿌리 썩은 병 이런 것이 발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특성을 알고 우리가 재배할 때의 배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품종을 선정하시면 좋겠다. 그 외에 나머지 품종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것은 이제 중생종이에요. 중만생종, 선풍콩.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지금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이게 황색 대립이면서도 수량도 340kg. 특히 단점 하나는 이건 이 불마름병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뿌리 썩은 병. 이것도 배수 작업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것만 잘 지키면은 만일 이무작이 아닐 경우는 이런 콩 재배해도 돼요. 여러분들 지역에. 근데 이무작으로서는 알맞지는 않다. 이 평원콩도 마찬가지고요. 수량도 336kg. 참고적으로 약간 그 대립이 아니에요. 중대립에 속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풍 2호. 이것도 좀 더 알이 작아. 수량은 많지만은. 예? 수량은 많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거, 대찬콩.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선풍콩보다도 대찬이 수량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찬콩도 하여간 일무작 재배할 때는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좋고, 이무작 할 때는 아까 해품종 앞에서 제시한 거, 그런 위주로 우리가 품종을 선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수량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미콩이라고 참고적으로 청자 5호 같은 경우, 서리태, 여러분들 지역에는 서리태가 안 되죠. 재배를 않더라고, 경기도에서는. 그만큼 서리 피해가 바로 이따 말아버리니까. 그런데 이 청자 5호는 이건 일반 콩만큼 수량도 많아요. 단점 하나는 서리태만 콩맛은 없어요. 조금. 수량은 많은 대신. 그리고 옆에 녹색 자엽이라고, 이 자엽, 요게 조금 녹색이 덜 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수량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서 서리태 가격을 폭락시켜버린 거예요. 예? 왜 그러니? 서리태 가격이 10,000원 내기 15,000원 갔는데 이것이 다수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서리태 가격이 6,000원 내기 8,000원까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나 소비자들은 못 모르고 아직도 한 15,000원 이상 사먹더라고. 농협 같은 데 가면 서리태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임대 잘 만나면은 여러분들 재배하더라도 계약 재배 같은 거 잘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는 10,000원 이상 받아야 돼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서리태는 일반 서리태는 많아야 250kg밖에 안 나요, 수량이.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는 것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품종은 어떤 품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죠? 예? 그래서 만생종보다도 조숙 품종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품종 선정했으면은 이제 종자 소득이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종자 소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농약 방제를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종자를 우리가 자가 생산해가지고 그런 종자 썼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왜? 이게 건전한 콩이라면은 이런 색깔로 뒤았는데 노르면은 황색이 뒤았는데 색깔마다 다 품질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심어버리면은 그대로 이렇게 또 나와버려요, 또. 품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량 자체가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자 소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소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자 1kg당 베누밀, 티람이라고, 이걸 4g 정도 분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합니다.
헝가를 갖다가 혹시 빌기 같은 조류 피해가 있다면은 이렇게 이 새총이라든가 아니면 보호망 이런 것도 같이 또 한번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처리해서 회피할 수가 있어요. 조류 깊이 조류가. 그런데 그래도 빌기 같은 거 한번 맞들이면은 계속 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또 살충제까지 같이 또 풀압수 혼합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충제는 잘못 처리하면은 비둘기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성 있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어떤 것이 좋냐는 여기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수량을 높이려면 제식거리를 아니면 콩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 이 말이죠. 자, 콩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에서 포기수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포기수가 많으면 거기서 많이 생산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포기에서 하나하나의 꼬투리 수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꼬투리, 내의 꼬투리 알 수가 2개짜리보다도 3개짜리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알이 작은 것보다 크면 클수록 좋아하겠죠. 이 4가지 조건이 다수확을 하는 하나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4가지를 조화롭게 이걸 만들어 이 파종에서부터 그 재배 단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즉 포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제식밀도, 과연 예를 들어서 조화, 조간, 그 다음에 주간, 그렇게 얘기해요. 즉 콩을 줄로 쭉 심잖아요. 기계와 파종할 때 그걸 주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콩과 콩 사이를 조간이고 주간이라고. 예?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뛰느냐, 그래서 좁게 뛰느냐 넓게 뛰느냐. 무조건 좁게 뛰면은 물론 거기에 포기수는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수량이 많으냐, 그럼 햇빛 같은 건 덜 받아요. 예? 우짜할 수도 있고 잘못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적정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얼마 정도 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그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지난해도 보니까 이 일반 메주콩 같은 경우는 가공용 콩, 장류콩 같은 경우는 조간 사이는 70cm를 띄고, 그 다음에 주간 사이, 콩과 콩 사이는 25cm 정도 띄는 것이 가장 수량이 높겠더라. 제가 지난해 한 20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시할 때는 70 곱하기 20이나 60 곱하기 15나,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한 25나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절대적으로 보니까 70 곱하기 25 이렇게 거리를 띄워주는 것이 가장 수량이 많다는 걸 저희들 느끼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콩을 파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꼬투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꼬투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디수가 많이 해야 돼요. 각 마디마디에서 꼬투리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디를 많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순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재배 기술, 밀도 이런 것들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도 이제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코알수 증대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뭐 콩 고유의 특성이지만은, 그러나 양수분, 양분이나 수분이 적절하게 콩에 제공해 주는 것이 콩알수를 많게 해주는 거. 즉 양분이 부족하다든가 너무나 과습하다든가 또 고온이다든가 그러면은 콩알 숫자가 이따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알 무게를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양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뭐 가리질비료 같은 것이 그 양분, 수분도.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해충의 피해, 노린재 같은 이런 해충 피해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식거리는 각 지역마다 파종거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60 곱하기 35cm로 이렇게 뛰는 것이 수량이 많았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강원 같은 경우는 70 곱하기 30. 이건 드물어 보니까 포기수가 얼마 안 나와. 예? 요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죠. 드물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80 곱하기는 이것도 드물은 편이에요. 이것도. 포기수가 얼마 안 나오면 그만치 수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괴산 같은 경우는 90cm, 30. 즉 햇빛을 잘 받게 해서 알을 굵직굵직 크게 오고 콩알을 많이 달겠다는 데가 이런 강원이나 경주나 충북, 괴산, 철원, 상주 이런 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이 전북이나 전남, 충남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수량이 많았던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70 곱하기 25 정도가 수량이 가장 많더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논에서 재배할 때는 반드시 이런 두덕을 반드시 형성해야지. 둥근 두덕짜리 있고 평두정짜리 있고 두 줄로 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식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간격, 요것을 70이다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일 조생종 이런 경우는 밀식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좀. 그 다음에 만생종은 좀 생략해서 좀 드물게 심는 것이 중요하고, 비옥도가 낮은 토양은 좀 빽빽히 심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옥도가 높은 토양에서는 좀 드물게 심는 것이,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농사 짓는 법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 조건, 밭 조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정을 하고, 여기다 경기 지역은 얼마다고 제가 제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70 곱하기 20cm, 25 정도가 좀 콩 수량을 좀 높이더라. 그건 지난해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덕은 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2알 정도 적게 심었을 때는, 그리고 늦게 심었을 때는 좀 콩알 숫자도 많고 좀 배우게 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높은 이랑을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그 파종을 하는데, 특히 이 높은 이랑을 하는데 즉 휴립과 파종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일단 노타리 한번 다 치고 골만 이렇게 타누어.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늦게 인력 파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계화로 파종이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지금 다 휴립하면서, 즉 골을 만들면서 노타리 쳐서 골 만들어서 골 내면서 직접 파종 동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참조하는 데는 반드시 이 방법을 적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다가 제초 자극까지, 초기 제초제까지 동시에 살포해주는 그런 역할이 무엇보다도 가장 인건비 절약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만이 이후로 바로 또 이어서 밀 재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장류 같은 경우는 6월 상순에서 중순경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파종량 같은 경우도 70 곱하기 20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약 10알당 약 11,000개 개체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여기는 70 곱하기 20cm로 했을 때는 14,000개인데 70 곱하기 25 이런 수준으로 거리를 띄다 그러면은 11,000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개체 수가. 그래서 파종량으로만 한 3g, 3kg 정도 이렇게 파종되고,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콩 시기하고 생육과의 관계를 알아보면은 무조건 가급적이면 적게 심어야 되는데, 만일 너무나 내가 농한기 때 심어야겠다고 빨리 파종해버리면은 병만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병이 많이 발생해요. 빨리 늙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식물지가. 그러면 약화돼가지고 병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너무나 늦게 심는다 그러면 콩알 자체가 작아지겠죠. 수량도 감소되고요. 그래서 파종기는 적게 파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지역 같은 경우 6월 15일 이전까지 심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20일까지는 심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미리 그 전까지 배줘야 되거든요. 미리. 그래서 배 주려면은 밀 그 자체도 품종이 미리 수확할 수 있는 그 품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콩 수확을, 이건 이제 이무장력이 아니에요. 단작했을 때는 그렇게 해요. 뭐 비가 와가지고 콩을 재배하겠는데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 올 때는 못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수량을 언제까지 심어도 되느냐, 이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라고. 6월 말까지 심으면은 약 10%가 떨어져요.
6월 아까 20일까지가 적기라면은.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만일 6월 30일 날, 아니 7월 20일 날까지 심으면은 30%가 떨어지는데 만일 이렇게 늦게 심었을 때, 적게 못 심었을 때는 아까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알수도 더 많이 조금 더 밀식해서 그렇게 파종하는 것이 생산성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콩알이 이제 파종해서 잘 성장하고 있으면 이제 잡초 관리가 중요했죠. 네? 잡초 관리 소홀하면 어떤 현상이냐. 그냥 콩 심어놓고 잡초 한 번도 콩밭 그 파종만 해놓고 수확기 때만 가서 수확하러 들어가면은 수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모든 작물은 잡초의 전쟁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15분의 20%도 안 나옵니다, 수량이. 전체 수량에 대한. 제대로 잡초 관리한 포장에 비해서. 그래서 잡초 관리는 가장,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전국적으로 20개 단지나 이렇게 콩밭 조사하고 다니니까 콩 심어가지고 패망한 농가들, 제대로 수량 못 건진 농가들은 어떤 농가인가 했더니 이 잡초 소홀히 했던 농가들이에요. 그 소홀히 했던 농가가 진짜 다 그랬냐? 어느 농가가 그랬냐? 콩을 한 5헥타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한 20헥타, 30헥타를 심은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들은 어쩔 수 없어. 그 시기를 한주도 콩을 심어 가면은 콩은 파종하고 나서 20일 만에 그 경협3초제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끝내는 거야. 넓으니까. 특히 잡초 관리에서 가장 힘든 게, 아니 콩 재배상에서 가장 그 에너지,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 기간이 잡초 관리예요. 다른 것은 다 기계화가 다 됐어요. 수확까지. 근데 이 잡초 경협 처리하는 그 문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땅으로 콩 피해가면서 살포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1인당 하루에 한 필씩씩 이렇게 그 한 1200평 이렇게 그 처리하면은 한 뭐 20헥타 이렇게 치면은 그 오직이면 김제 같은 경우는 해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 갖다가 그걸 맡겨요. 그래서 하루에 15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한 필씩씩. 그렇게 해서 이제 대비하는데 만일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은 한 5헥타 이상을 재배하면은 이 잡초 관리하는데 많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대개 보면은 나중에 콩 그 보험을 다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보험을 또 신청을 해요. 근데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잡초 있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잡초 소홀한 것들은 거기에 보험은 거기다 해당을 빼버려요, 거기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관리 소홀하고 보험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침수돼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잡초 관리 소홀해가지고 그냥 그걸로서 이제 보상 받는 그 농가도 있어요, 일부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쓰더라고요. 잡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아까 침수도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일단은 잡초 관리가 콩 재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초기에는 출하 전에는 토양 처리, 토양 처리제는 여러 가지 과습한 토양에다가 토양 처리제 잘못하면은 과습하면 콩 자체도 발화가 안 되는데 왜 과습하면 콩이 발화가 안 돼요? 어떤 농가는 썩죠. 왜 썩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썩는 거야. 발화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발화하면 습해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발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축축한 토양에다가 비가 와가지고 늦었는데 축축한 토양에다가 바로 또 막 파종하자마자 동시 약제를 초기제초제를 처리해버리면은 더 피해가 더 커요. 그게 더 발화력이 떨어져요. 더 떨어져. 그래서 그럴 때는 한 하루나 이틀 더 말렸다가 나중에 입제나 유제 같은 경우는 살포가 가능한 거라.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하 후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력이 5엽기 그때에 여러 가지 이제 화분가마 잡초만 있을 때도 있지만은 대개 콩밭에 화분가 잡초만 안 나요. 뭐 다양한 잡초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화분가 잡초 뭐 갈 것 없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비선택성 제초제는 콩까지 같이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콩을 안 맞게끔, 안 묻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노력이 많이 간다는 게 그것이 가장,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개발을 하라고 이 분무교 회사마다 몇 군데를 제가 다녔어요. 다녀가고 이런 방법을 밑에는 컵 씌워가지고 그냥 쭉 그냥 밀고 나가면 사람이 등에다 짐든 끌고 나가든 이런 방법을 제가 제시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는 내 가서 지금까지 해보면 신경을 안 써. 당신들 이것만 개발하면은 이 분무기만 개발하면은 당신들 지금까지 벌은 거 1년이면 1, 2년이면 다 벌어버린다. 여기 콩재배일 때 가장 애로사항이거든요. 이 병합적으로 처리제가. 그래서 콩만 안 묻게끔 쭉 밑에다가 컵을 씌워가지고 밑에는 이제 콩이 안 닿게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을 주고 있어요. 요게 제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줄 묻어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짚고 다니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선진 방법이에요. 여기서 김제적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다른데 한 손으로도 이렇게 처리하지만은 두 손으로 훨씬 빨라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필씩 해야지 한 손으로 저렇게 주면은 한 600평 내지 700평밖에 못 해요. 하루에 제초 작업을. 그러면 한 5헥타 이상 한 10헥타 하면은 그거 다 커버하겠어요? 그런 것이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저는 업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그냥 쭉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그걸 여러 차례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화해보니까 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가 다양한 제초제가 있지만은 근사미도 처리하는데 근사미 같은 거는 PLS에 적용 안 되는 제초제 이걸 삼가야 되고 나머지 제초제는 특히 효과가 가장 좋은 것들이 글루포스네이트, 암모늄, 티아페나세테라는 그 성분이 들어간 거 티나골드나 테라도골드 이런 것이 아주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해서 보니까 이런 정도 좋아요.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깨풀이 바스타 같은 거 처리하면은 좀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 티나골드 이런 거, 테라도골드 이런 거를 처리하니까 이 깨풀이 이렇게 콩밭에 많이 있는데 이걸 처리해서 보니까 한 12시간 돼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24시간 되고 그리고 24시간 지나버리니까 깔끔하니 콩만 살리게끔. 이게 전체 처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때 처리할 때에 콩이 안 닿게 해야 돼요. 콩이. 그래서 그만큼 애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좋고 특히 이제 아까 초기 제초제 처리할 때는 아까 여기 썼지만은 이 죽은 상태에서는 바로 제초제 뿌리면은 콩 자체가 이렇게 발화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일 발화한다 하더라도 적습과 과습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펀 토양에서 바로 초기 제초제 뿌리면 안 된다. 조금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한 3일째에 뿌려줘야 그래도 이 효과 제대로 발화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 콩 재배하는 데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육기에 가서는 높은 이랑을 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논 옆에는 반드시 깊은 골을 내준다는 거. 여기는 실패본 농가예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배수로 평야지에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휴 이량도 높게 한 열 여는 것이 두 열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콩이 아까도 얘기했죠. 콩이 많이 달리게 하려면 마디가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디가 많으면 그 마디마디에서 콩이 열리거든요. 꽃이 피고. 예, 그래서 이 꽃이 막 한 200개, 300개, 500개 막 그렇게까지 펴요. 한 개체가. 근데 다 열리는 게 아니고 많이 열린 것이 한 개체에서 한 포기만 심었을 때는 한 120개 정도까지 열리는데 두 포기 심으면 한 60개밖에 안 열려요. 그럼 60개만 열려도 120개 되면 이건 300kg가 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45개밖에 안 돼. 일반적으로 45개도 안 열려요. 한 개체당.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콩 알만 세보고도 이건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예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들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경마디가 이렇게 이건 순지를 한번 해준 거예요. 순지를 해주는데 품종에 따라서 주경마디 수가 어떤 경우는 13개부터
18개까지 있어요. 마디수를 하나 세보면. 그래서 그 마디수는 어디서부터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세느냐 하면은 아까 제1 본엽, 제2 본엽, 제3 본엽 거기서부터 마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떡잎 거기는 마디가 아니야. 거기는 안 쳐줘요. 그래서 콩이 달리는 거기부터 1본엽, 2본엽, 3본엽. 그래서 어떤 콩은 13개, 어떤 경우는 18개까지도 많게는 그렇게 그 마디가 있어요. 거기에서 각 마디에서 가지, 순치기 하면은 가지가 또 옆에 나오죠. 순치기 해주면 어떤 경우는 그 가지가 4개 정도가 나오고, 순치기 안 하면 한 3개나 2-3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이건 순치기였기 때문에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요게 원래 주경이 가운데 게, 그게 이제 주경인데, 주경이 짧은 것은 순치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나온 것이 주경만치 키가 크고, 거기에 마디수도 한 12개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각 마디마디에서 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분지, 마디 옆에서 가지를 분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분지수도 많고, 예? 마디도 많고, 그래야만이 수량은 많다 해서 순치기 원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제시해준 연풍이나 선유 이것들은 적심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적심을 또 한다, 순치기를 한다 그러면은 더 작아져요. 이게 더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수확할 때 많이 잘려나가져요. 그래서 이런 연풍이나 선유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것들은 가지치기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괜히 마디만 캐서 수량 많겠다고 가지쳐버리면 나중에 수확할 때 좀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가르쳤다면 서서히 천천히 수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순치기는 이건 하나의 효과, 여러 가지 순치기 하는 그 기계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선유나 대창콩 이런 것들은, 대창콩도 순치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선유나 대풍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 너무나 일찍 심었다든가, 너무나 빽빽이 심었다든가, 아니면은 비가 그에 자주 왔다든가, 예? 비료를 많이 들어 비옥한 토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순치기는 언제까지 하죠? 아까 순치기는 꽃피기 전에, 일주일 전에, 5일 전까지. 즉, 파종을 약 35일 전후. 이때가 가장 적합하고. 자, 나중에 막 계속 또 순치기 하고 나중에 꽃 폈을 때도, 꽃 폈을 때도 계속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말이야. 어느 동가가 나중에 꽃 펴가지고 막 꼬투리가 형성될 때인데, 막 그래서 도복되게 생겼어요. 이거 순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복은 되게 생겼고. 순치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꽃 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꽃 핀 이후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복이 안 당하는 게 더 낫죠. 예? 도복 안 당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렇죠. 도복 안 당하는 게 좋은데, 도복 뒤면은 또 도복 뒤면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복을 안 들게 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한 개체당 한 2-3개 정도, 그냥 위에만, 끝부분만 살짝 치고 다니는 거예요. 즉, 이거 있으면은 그냥 걸어가는 게, 예측기 하나 딱 들고서나 이렇게 걸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끝부분에 대고, 그러면 한 2-3개씩 똑똑 끊어져요, 이파리가. 만일 도복들 우려가 있는 그런 콩들은 커가지고 계속 웃자랄 수가 있어요. 계속 막 비고 오면은 꽃핀 이후로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치면 안 돼요, 또. 왜 그러니 양분을 그동안 축적하고 있는데, 이파리를 다 잘라내버리면은 이제 그 양분이 콩으로 적게 가거든요. 그래서 1-2개, 이 제일 끝부분에 그것들이 빔 묻고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쭉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한 2-3개씩 정도만 이렇게 잘려지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도복도 안 되고 햇빛도 좀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수량을 높이는데 그런 기여를 주잖아, 이렇게. 지난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순지리까지 하고, 순지리 하면은 여러 가지 광합성도 증대시켜주고, 생육도 어떤 건 키가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대개 보면 작은 놈이대로 큰 놈들을 잘라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복도 방지되고 햇빛도 잘 받고 생육도 균일하고, 그러니까 수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무작은 가급적이면 않는 게 좋고,
일모작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기 때에 이제 꼽혀가지고 계속 이제 그 병해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늦게 심을수록 이런 병은 덜게 생긴다. 여러 가지. 뭐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병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자, 우선 먼저 곰팡이엔 병이 있는데, 곰팡이는 검은뿌리썩병이라고, 이건 습해요. 아주 밀접해요. 약이, 곰팡이병은 대개가 약 처리하면 잘 들어요. 근데 뿌리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처리해봐야.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도 배수를 철저히 잘해야 되고, 그 해에 많이 뿌리썩은병이 발생했다. 그런데 뿌리썩은병은 첫 해부터는 되게 안 발생해요. 배수만 잘 되어 있으면. 대개 한 3, 4년 재배하다 보면은 뿌리썩은병이 발생하거든요. 그거 이제 연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논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 벼농사 한번 짓고 그 이듬해 다시 들어가면은 이 뿌리썩은 병원균이 산소가 없는 그 조건하에서는 전부 다 사멸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이건 탄저병도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중에. 그래서 이 탄저병은 약제가 있어요. 그래도 위에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추 탄저병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시기에 가면 늦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살포, 즉 수확기 아니 그 콩 비대기 때 접어들으면 그때 이 탄저병 약을 같이 섞어서 옵티바 이런 약제를 같이 설치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미라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미라병, 이것도 약도 없어요. 이건 약도 처리해봐야 늦고, 그래서 종자 소독을 무엇보다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콩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주문유병, 이건 이제 참 우리가 소독도 잘 했는데도 포장 조건이 안 좋으면 또 이게 가끔 있다가 없이 자주문유병 걸리거든요. 이 자주문유병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냐,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소비자들이 선호들 안 해요. 업자들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주병에 안 걸리도록, 특히 이것은 약제가 있기 때문에 구타임이나 모두리, 골든왕 이런 것을 약제를 처리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이와 똑같은 현상을 색깔이 나오는 걸 한번 느꼈는데, 수학기 때 작년에 가물었지 않아요? 저는 이제 밭콩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나 밭이 더 가물었으니까 거기다 물대기를 하는데, 논 같은 거는 고랑에다 물대주면 되는데 밭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스프링클러를 돌렸어요. 근데 그 스프링클러 돌릴 때는 뭘로 돌립니까? 지하수 뽑아서 돌리죠? 제가 작년에 느낀 것 하나는, 논에서도 마찬가지야. 지하수 뽑아서 가물었을 때 물 주면 안 된다. 예? 확실히 저 작년에 그걸 하나 느꼈어요. 어느 책도 없어. 저만 하나 경험한 건데, 왜 그러냐. 이 자주문병처럼 콩알에 저렇게 다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 내가 소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건. 예? 병은 아닌데 칼라처럼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분에. 그래서 품질이 떨어져 버려요. 즉 냉해를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지하수를 갖다 품으면. 지하수가 한 8, 9도 정도 온도가, 콩이 한참 자랄 때 한 15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콩알에 열을 때 8, 9도로 하루 내내 그 스프링클러 막 돌려버리니까 콩이 전부 냉해 받아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여기 이것도 꼭 이해해 둬야 돼요. 나중에 논에서도 혹시 가물다고 해서 지하수 품어서 올리면 안 돼. 직접 맞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암, 이거 불마른병, 콩에서 많이 나타나요. 요건 이제 세균병은 세균이기 때문에 마이신 계통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약제를. 농용 마이신 계통. 그래서 이것은 한두 번 줘서도 안 됐고, 방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2일 이상 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유 2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균 병이 좀 강한 편이다.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들풀병. 아까 이것보다도 병의 여러 가지 규제 현상이 넓은, 여기처럼 넓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까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들풀병. 이것도 이제 마이신계통, 세균병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자이크병. 모자이크는 이건 충에 의해서 유발시키는 건데, 즉 노린재료나 벌레죠.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것도 알 자체가 깔끔하든 않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자색 이렇게 나타나서 품질이 무척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것은 이 종자 쓰면 안 되고 이병주는 즉시 그때 뽑아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초기에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기 바람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아까 그건 일반 해충이 그러는데 이것은 진딧물이 똑같은 모자이크를 유발시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진딧물만 모자이크병을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입벌레나 이런 것들도 모자이크병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하면은 다음 종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수량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해충이라는 거, 이게 이제 콩을 똑똑 끊어 놓는 거죠. 거셈이나방요. 토양살충제가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죠. 지오골드라든가 다 콩 파종하기 전에. 근데 논 같은 데는 초장제 같은 거 이거 없어요. 한 2, 3년 재배한 그런 데는 있고. 전년도에 있다면 논에서도 전년도에 이건 피해를 봤으면 그 다음에는 살충제를 뿌려야 돼요. 초기 정도는 살충제 뿌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파박나방. 이게 가택지나 그 서늘한 지역에서 요 파박나방 발생이 많아요. 파박나방 발생은 초기에, 생육 초기에 이렇게 막 갉아먹거든요. 근데 이 파박나방은 어렸을 때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성충이 됐다, 좀 커졌다, 그러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2번, 3번 해도 안 죽어요. 이게 약재 농도를 높이더라도.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해당되는 약재를 철저히 잘 처리해서 방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머리, 톱다리, 노린재,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가장 꼽힌 이후로부터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 늘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발생했다 하면은, 발생한 것이 여기저기 눈에 띄면은 한 3일 정도 계속 한 일주일 간격이나 열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하는데, 특히 이거 방제할 때 한낮에 하면 안 돼요. 왜? 이건 날아가 버려요. 방제할 때 다. 그래서 아침 10시 이전에, 9시에서 10시 그때 하면은 아침 이슬 맞을 때는 손에 가서 잡아도 안 도망갈 정도예요. 아침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슬이 있으면 잘못하면은 다른 작물에도 피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9시에서 10시경에 그때 방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뭐 아까 톱다리 노린재뿐만 아니라 이런 썩등 노린재, 안락수렴 노린재, 풀색 노린재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피해를 주는 콩알, 아주 콩알이 익은 그 상태까지도 와서 계속 흡집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콩, 줄기, 명나방. 이거 방제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선별할 때에 선별기에서 제대로 깨진 것처럼 조각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콩이 한쪽 파먹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선별기로 제대로 선별 못하면 나중에 수확해서 판매할 때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방제 한두 번씩 해주면은 이런 현상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제는 그러면 어느 때 하느냐, 방제 시기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달로병이라든가 거셈이나방, 이 해충약은 파종하기 전에 하는 거고, 그 이후로 꽃피기 직전에는 역병, 시드름병, 바이러병, 담배, 거셈이, 파박나방, 이 진딧물까지는 개화 이전까지 하는 거예요. 개화기 때까지, 그 전까지. 그리고 이 불마름병, 들불병, 검은뿌리 썩병, 탄저병, 미라병, 개미, 톱다리, 노린재, 콩나방, 이것은 꽃핀 이후로 한 3일 정도 해줘야 돼요. 한번 발생했다 하면. 그런데 초기에 예방을 잘하면은 한 2일 정도만 방제도 꽃핀 이후로 2일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만 제때 방제하면 한 3일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만일 방제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5일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제 시기를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그래 이제 수확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여물으면은 수확은 언제 하느냐? 수확에 전에는 미리 콩밭을 전부 보면은 덜 익은 콩들이 있어요. 남들 다 익었는데 새파랗고 푸른 그런 것들은 한 5일 전에 미리 뽑아서 같이 말려놔야 수확할 때 같이 넣어주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초 같은 거 있으면은 잡초씨도 거기에 혼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수확 시기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 늦으면은 콩꼬투리가 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주고 깨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기, 아까도 성숙기 같은 경우는 한 5일경이라고 그랬죠. 이 선유 2호 같은 경우. 다른 콩들은 뭐
성숙기가 한 15일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무작콩 이런 같은 경우는 한 10월 15일경이면 충분히 수확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숙 한 10일경이니까 그래서 이때 수확이 들어가고 옛날 같으면은 낫으로 수확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수확을 했는데 요새는 이 컴바인이나 이런 걸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완숙해가지고 소리 날 때, 딸깍딸깍 소리 날 때 그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수확 시기를 약 한 10일경에 이렇게 성숙기 지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이 다 끝나는 방향이고, 지금까지는 수확하는 방법이고, 이제 생육 전반적인 내용이고, 생육 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재경감, 하는 그런 재배 기술이 나오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뭐니 해도 논에서 콩재배할 때는 침수 문제가 가장, 즉, 일시에 막 100mm 이상 비가, 몇 시간에 걸쳐도 와버리면 대부분 침수가 되죠. 그래서 침수 닿을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24시간 이내에 물 빼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틀 이상 침수 되어버리면 수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우선 이제 이곳 이전에 개화기 때가 가장 큰 피해가 큽니다. 침수 받을 때는 종실 비대기 때나 영양생장기 때보다도. 그래서 5일간 습해 처리했을 때 얼마만큼 피해가 보냐 했더니 팩에 대해서 약 18.7%가 감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화기 때는 특히 침수될 때는 바로 물 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침수 시기별로 특히 파종기 때에 파종을 나와보니까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 뉴스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어느 시기 하느냐. 자, 50mm 이상 내일 온다고 하더라. 그러면 오늘 파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모레 온다고 하더라. 그것도 하면 안 돼요. 3일 이후에 온다고 하더라. 50mm 이후. 그때는 수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해도 돼요. 3일 이후에 온다고 하면은. 즉,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즉, 오늘 파종해놓고 비가 30mm 이상 와버리면은 발화율이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파종하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비가 왔다. 그러면 역시 45일 이후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파종해놓고 적어도 한 3일간은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출하율이 8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콩 파종기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어떤 농가는 그래요. 가물었으니까 그동안 가물었으니까 내일 모레 비 온대야. 그러니까 콩 미리 파종해야겠다고. 그래서 파종을 다 해놔요. 해놓고서나 비가 30mm 미만 오면 적수부이라 콩 발화가 좋은데 한 50mm 이상 와버렸다. 그러면은 발효율이 쭉 떨어져 버려요. 45% 이내로 떨어져요. 재파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시기도 더 늦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기예보로 충실하게 잘 듣고서나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하고 침수했을 때 5, 6년 때는 2, 3년 침수했을 때 약 26% 정도 감소된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스패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소 연면 시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수받은 것들은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알 비대기 때, 콩알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침수 피해를 받아도 좀 감수율이 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방법이라도 빨리 물 빼기를 하고 혹시라도 이제 시철낼 물이 있으면은 시철내도 되고 아니면 소낙비라도 한번 와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때 배수를 잘 시키는 것이 수량 감소를 최대한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들이죠. 이 김제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빠지니까 기계라도 저렇게 펌핑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강풍 불었을 때, 그때는 아까 그 연풍이나 선유 이후 같은 경우는 도복이 아주 강해요. 근데 선유나 이런 콩을 심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도복돼 버려요. 콩이 전체 도복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니 도복해놓더라도, 도복되더라도 콩 부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공기는 어느 정도 통하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더 심하게 도복된 데를 가서 제가 살펴서 이 콩이 열렸는 걸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도북들은 꽃은 다 초기에는 피었던데 하나도 안 열렸어요. 다 떨어져 버리고. 마찬가지예요. 위에는 봐봐요. 위에는 열렸지만 밑에 때는 콩이 다 안 불렸잖아요. 그래서 도북 피해 얻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아까 콩이 좀 큰 선유나 다른 대풍 같은 경우는 이 순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뭄 피해도 아주 중요하죠. 가뭄 피해는 종실 비대기 때로 갈수록 후기로 갈수록 콩이 여무는 시기로 후기로 갈수록 가뭄 피해는 훨씬 더 크게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가뭄 피해를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콩 고랑에만 물 대주는 것이 즉 두덕까지 다 대주면 좋지만은 물 댔다가 바로 물 빼주기를 해준 것이 특히 콩 여물어 갈 비대기 때 비대기 이후까지도 계속 비가 지난해 같은 거 하나의 사례들이에요. 지난해 여기 경기 지역은 덜 경상도 덜인데 호남 지방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그 비대기 때에 가물어 가지고 그때 많이 수확이 떨어졌는데 아까 그런 경우에 연면 10일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사종 복합비로 연면 10연 그런 법인체 이런 데는 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얻어졌더라. 그래서 이런 때는 물대기가 어려울 때는 연면 10이라도 하는 것이 수량 감소하는데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콩, 밀, 이모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우선 보면은 제가 두 표로 크게 이 경기도에서 10년 전에 시험원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 보니까 다양한 콩을 가지고 그때 지금 새로운 조기 그 품종이 빠른 그런 콩을 심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콩을 갖다가 심었어요. 그때 다음표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품종을 썼을 때도 이제 콩 이모작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저는 우선 먼저 여러분들 지역에 콩하고 밀하고 들어갈 때 가장 알맞은 품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콩 같은 경우는 선유 2호나 연풍, 여기 연풍, 강풍 이것은 여기 경기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합하냐? 여기 보면은 다른 콩에 비해 가지고 성숙기가 빨라요. 성숙 후에 10일 있다가 수확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이때 봐봐요. 15일이면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일경에 성숙했으면은. 예? 그래서 10월 15일경에 수확을 하면은 바로 또 미리 적게 파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풍이나 선유 2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콩으로서는 도입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콩들은 키가 짧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장, 경장 이 키가 작기 때문에 순치기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예? 순치기면. 그래서 수량도 설창이 300kg 이상 나오는 품종들이에요. 수량도 높고 여러 가지 성숙기도 빠르고 이모작 하는데 지장이 없는 품종 콩으로서는 선유유나 태선이나 연풍, 강풍 이런 것을 여러분들 지역에 적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 밀은 어떤 품종이 좋겠느냐 보니까 밀도 성숙기가 빨라야 돼요. 예? 밀은 육종할 때에 성숙기 한 5일 정도 빨리 이렇게 성숙시키는데 아주 다른 작물에 비해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밀은. 그런데 이런 품종들은 중력분해서 면용으로 이런 것들은 성숙기가 그래도 세건강, 조한, 조중 이런 것들은 중력분으로 성숙기가 좀 빠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보다도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들이란 말이죠. 성숙기가. 그 다음에 강력분해서 제빵용이나 이런 것들은 황금알이나 백강, 조경. 황금알은 지금 계속 그 종자를 생산을 하고 어느 법인체에서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숙기가 좀 빠른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하면은 콩은 선유 2호 등 이런 내품종, 밀은 중력분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하고 서로 조합하면은 여러분들 지역에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중력분은 적응 1월 최저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으로 좀 강한 편이에요. 강력분은 마이너스 8도 이상 조금 약한 편이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도 이상의 평균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은 가능할 거로 지금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종하고 밀은
콩은 이런 품종하고 서로 교합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시기는 언제 파종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보면은 우선 10년 전에 중부 쪽에 실험은 데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시험 품종으로는 10년 전 거 밀로서는 조푼, 조경, 백중, 금강 이런 품종을 도입했고 콩으로서는 대풍, 대원, 태광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제시해준 품종이 거의 안 들어갔어 여기에는. 그런데도 이분들이 밀 파종은 10월 26일에서 11월 사이 했고 수확은 6월 18일에서 22일이었고 콩은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 수확은 28일까지 10월 그때 했는데 요걸 가지고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밀 파종은 10월 20일에서 30일 해가지고 수확은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를 해라. 그 다음에 그때의 콩 파종은 6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콩 수확은 10월 20일에서 25일 사이를 하면은 중부지방에서 10년 전에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기에 우리 청 중부 시험장에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해 주는 건 이것보다도 보다 더 좀 나은 것은 최근 육성한 그 품종들 밀 품종이나 아까 앞에서 제가 제시한 품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콩 품종과 밀 품종을 조합을 했을 때에 이것보다도 위에 있는 그보다도 보다 더 좀 완화하신 거예요. 시기라든가. 즉, 밀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에서 11월 2일, 이때보다도 10년 전에 제공한 것보다도 11월 2일까지도 파종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은 10월 25일 똑같이 하고, 콩, 그 다음에 바로 파종 들어갈 때는 위에는 30일까지인데 7월 2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도생종이기 때문에, 콩이. 그 다음에 수확도 저기는 수확에 25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7월 3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리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제가 제시해준 이것이 여러분들 지역에서 밀콩이 작부채별에서 치공육산 품종을 도입했을 때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 품종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선정해서 이모작이 들어가면은 경기 지역에 특히 이천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